세 가지 특징으로 나눴는데, 라이벌과 경쟁을 하면서도 협업을 해야 되는 이 조건이 대한민국 방위사업을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방위사업에서는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이에요. 이런 것들에 대한 투자로 이제 좀 옮겨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떠오르는 것은 진짜 육해공 모든 분야에 걸쳐서 한국의 방산기업들이 정말 큰 성과를 내고 있구나. 이게 우리가 가장 그 위험한 화약고라고, 세계의 화약고라고 불리는 이 지정학적 이 불리함, 이게 결국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그 방산업의 장점으로 이게 승화가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방산기업들이 어쨌든 이제 그 변화된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막 수출을 통한 이 외형 확장,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쨌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건 정치적인 문제가 걸려 있는 거기 때문에, 무기라는 건 이러한 시장을 개척하고 확장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산기업들의 전략 같은 게 있을까요? 제가 쓴 책 그 K방산에 투자해서 저는 세 가지 특징으로 나눴는데, 첫 번째 특징은 청출어람입니다. 대한민국 방위사업은 기본적으로 수출 대체 산업, 그러니까 우리가 쌀을 수입하기 어려우니까 쌀을 우리나라가 재배하자, 이런 개념으로 시작된 것이고, 이게 박정희 정부 시절부터 된 건데, 기술 이전을 받아가지고 단순히 수출 대체하라는 걸 넘어서, 아, 우리가 뭐 비행기라든가 이런 기술을 받거나 탱크 기술을 받았으면 그 상대방의 그 기술을 능가하는, 더 업그레이드 하는데 노력을 50년 동안 했기 때문에 지금의 전차나 자주포 수출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아주 불리한 조건이 있음에도 우리 연구원들의 선진들이 많았습니다. 그 실제로 지금 K9 자주포 같은 경우에는 10여 개국에 팔려가지고 세계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개발 과정에서 우리 테스트 환경이 너무 불비해서 연구원들이 그 포를 쏘고 시험을 하다가 이제 돌아가신 분도 생기고, 이런 식으로 진짜 말 그대로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이 청출어람의 정신이 있고, 필사즉생이라고 제가 두 번째 특징으로 한 거는, 대한민국은 사실 방위산업에 대해서 방산비리라는 선입견이 많지 않았습니까? 뭐 율곡비리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방위사업청이 설립되고 나서 방산비리 근절에 굉장히 노력을 기울였는데, 요 방산비리 근절의 노력을 하나로 그 업체 간 경쟁을 아주 이제 치열하고 정확하게 했습니다. 뭐 최저가 경쟁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신규 그 시장 진입, A 업체가 수십 년 동안 같이 그 한 무기만 이제 독점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계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쟁 체제를 많이 이제 하게 됐고, 요 과정에서 각 업체들이 역량을 발전시키는데 아주 기회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월동주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제 천궁이 지금 수출 베스트셀러라고 했는데, 하나랑 LIG 넥슨은 굉장한 라이벌인데, 실제 수출 상품을 할 때는 둘이 같이 제품을 만들어요. 뭐 하나 시스템이 레이더를 만들고 LIG 넥슨이 미사일을 만들고, 요거는 우리나라의 그 지금 잘 팔린 무기들이 정부 주도의 개발이기 때문입니다. 업체가 스스로 내가 이렇게 만들어야겠다, 이런 것들은 이제 AS-21 레드백 장갑차 말고는 크게 없고, ADD라고 해서 국방과학연구소가 무언가를 만들겠다고 하면 그 각 부품을 만드는 업체로 이제 의도적으로 복수 방산업체들을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같이 협업을 하게 된 거죠. 물론 이 과정에서 이제 현재 이제 이라크 수출 등 관련해 가지고 분쟁들이 있었지만,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그 방위사업이 이제 라이벌과 경쟁을 하면서도 협업을 해야 되는 이 조건이 대한민국 방위사업을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진짜 무기 관련한 이 뭐 배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 다양하게 있는 것 같아요, 기업들이.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이 밸류 체인이 넓고 단단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겠죠. 네, 물론 이제 이 현업에서 제가 취재를 하다 보면 업체 입장에서는 우리가 독점을 하고 싶다, 밸류 체인이 우리 경쟁에 패배했을 때 너무 뼈 아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이게 일정 부분 사실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런 치열한 경쟁과 협력이 동시에 있는 시스템이 우리나라 방위사업의 건전함을 키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 비행기와 관련해서는 카이 한국항공우주인가요? 네. 네.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뭐 기술력 혹은 여러 가지 그 제품, 이거는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데, 아까 말씀을 들으면서 무인기 쪽에서 대한항공이 어떤 기술력을 갖고 있고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는 건 처음 들었거든요. 대한항공은 우리가 알기로는 그냥 민간 항공사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대한항공의 민간 항공사 부분 말고 방위사업 부분이 그렇게 규모가 크진 않지만, 대한민국 방위사업에서는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이에요. 4단급 무인기 개발을 시작으로 무인 비행기 제작을 많이 참여해가지고
중고도 무인기 한국형 글로벌호크라 불리는 이게 지금 전력화되고, 이 외에도 제가 앞서 말한 이제 CCA 무인편대기 전투기라든가 스텔스 무인기 이런 연구들을 계속하고 있는데, 카이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무인기를 만들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니고, 카이도 무인무기, 그러니까 군단급 무인기라든가 아니면 무인 전투기 이런 것들에 대한 개발을 시작하고 있어서 두 회사가 경쟁하고 있는데, 각각의 노하우가 좀 다릅니다. 대한항공은 아무래도 이제 규모면에서 열세하지만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 최적화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성과가 있고, 카이 같은 경우에는 유인기를 만든 노하우를 무인기에 잘 녹아내가지고 앞서 말한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결할 때 유인기 엔지니어 노하우를 잘 적용했다 이런 게 있는데, 대한항공의 또 다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인기 말고도 특수 작전기라는 거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일반 이제 사람이 타는 비즈니스 제트기라든가 이런 걸 개조해가지고 군대 용도에 맞게 개조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제 금강백두라고 해가지고 이제 북한의 정찰하는 정찰기 혹은 이제 뭐 조기 경보기 뭐 이런 전자전기, 북한의 이제 레이더망 같은 것을 이제 전자전파로 해가지고 재밍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한항공이랑 카이는 경쟁 관계에 있습니다. 이 관계는 이제 특정 업체가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서로 비슷합니까? 비슷해가지고 경쟁을 하고 있어서, 요 경쟁 과정에서 우리 이제 방위사업청에 우리 방위사업이 많은 이득을 얻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한항공이 또 이렇게 방산주로 나뉘게 될 줄은 또 몰랐는데. 네, 대한항공이 지금 이제 해외 수출이 안 되고 있다는 게 단 약점이긴 한데, 대한항공이 또 군용기 MRO에 굉장히 강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태평양에 있는 미 공군기들을 그 김해공항에 있는 테크센터에서 수십 년 동안 정비를 한 경험이 있거든요. 현재 MRO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렇죠. 조선 쪽에서 특히 많이 나오죠. 네, 예, 그 관련해서도 대한항공을 한번 주목해 보시라고 제가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대한항공의 그 뭐라 그럴까요? 내부의 그 전략은 어떤 겁니까? 말씀하신 그 무인기 쪽으로 많이 투자를 해서 이쪽에서의 큰 비전을 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명맥만 유지하는 것인지. 요거 같은 경우에서 사실 명맥만 유지한다고 하면 담당하신 분들이 굉장히 슬퍼하실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외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한항공이 아무래도 여객이 굉장히 매출이 높기 때문에 방산 쪽에 전사에 영향을 투입할 수는 없어요. 다만 작은 그 대한항공이 이제 민간 항공사로서는 큰 업체지만 이 방산 부분에서는 작은 중소기업, 그러니까 기민하게 움직이고 큰 기업보다 발빠르게 움직인 거를 전략을 채택해가지고 이제 정부 과제의 무인기 관련 과제를 수주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작은 단계의 그 무인무기, 그 다음에 기존 무기 개조 작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최적화, 그러니까 특화를 해가지고 살아남으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일론 머스크가 그랬잖아요. F-35 가지고 되게 비하하는 말을 하면서 드론을 띄웠잖아요. 무인기의 시대가 올 것이다. 어떻게 보세요? 진짜 앞으로 그러한 비싼 유인 비행기보다도 이러한 무인기에 의한 그 미래 전쟁 혹은 그 방어전 뭐 이런 것들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단언할 수 있는 게, 단순히 무인무기, 단순히 유인무기 이렇게 대결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 전쟁을 유무인 복합, 그러니까 사람과 그 무인 무기를 어떻게 결합하는지에 따라 가지고 전쟁의 승패는 물론 방위사업도 갈릴 것이라 보고, 그 점에서 일론 머스크의 주장은 일부 맞는 말이지만 사실 안 맞는 말도 있기 때문에 많은 비판도 있고 긍정도 있습니다. 제 생각은 어떤 거냐면, 일론 머스크는, 요건 잠깐 에피소드지만, 일론 머스크는 방위사업체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그 특수관계인 방위사업체가 있어요. 안드레일 인더스트리라고 해서, 이것도 페이팔 마피아들이 창업한 국가인데, 요게 팔란티어라는 AI 기업과 결합되어 있고, 이 안드레일 인더스트리즈가 제가 앞서 이제 방송에서 말한 CCA라는 무인 편대기 사업에 처음 도전하는데, 요게 이 회사가 도전을 하니까 기존의 로키드 마틴이나 보잉 같은 거대 방산 회사들이 맥을 못 추고 있고, 지금 저희 에비에이션위크 본사에서도 이 CCA 무인기가 안드레일이라는 신규 산업자 스타트업에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미국이 사용하고 있는 비행기가 스타트업이 만들고 있는 건 저희 정말 최초의 사건이거든요. 요게 대해서 측면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런 X를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과장된 부분이 많으나 그 일론 머스크의 야심이 보인다. 이 페이팔 마피아가 방위사업체에 진출을 하기 위한 포석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유인기도 그렇고 무인기도 물론 확장되기는 하겠지만 유인기 시대가 끝나진 않는다. 핵심은 무인기랑 유인기가 같이 작전하는 전쟁이 승리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 로템 여기가 이제 기동무기 체계 시장에서 경쟁과 협력을 하고 있다. 기동무기 체계라는 게 어떤 거고 어떤 협력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네.
탱크, 장갑차, 자주포 요것들이 대표적인 기동 무기 체계이고 바퀴가 달려서 지상군이 사용하고 이동하는 무기 체계. 그 중에서도 이제 아무래도 화력 그런 걸 보니까 이제 뭐 레이더를 갖춰서 직접 적을 공격하는 것보다는 포탄이나 미사일에 탑재한 것들을 기동 무기 체계라고 하는데 여기서 한화 같은 경우에는 장갑차를 생산하고 로템은 전차를 생산하는데 현재는 방위사업청이 생기기 전에는 이 전문화 계열화 제도라 해서 하나는 이제 장갑차만 만들고 현대는 전차만 만들고 했다가 요게 깨진 지 한 15년 정도 됐어요. 지금 현재 조금씩 서로의 그 사업들에 대해서 도전을 하고 있는데 전차를 현대노템이 만드니까 하나 입장에서는 경전차를 만들어 가지고 해외 수출을 추진하거나 브라질에 수출을 추진한다거나 하는 게 있고 반대로 이제 전차에 들어가는 장비나 이런 것들을 이제 한 회사가 독점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로템이 만들거나 LIG 넥슨 하나가 섞어서 만들기 때문에 서로의 영역을 좀 침범한다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다만 이제 요 과정에서 이제 업체들의 경쟁이 크게 일어나고 있고 지금 현재 한국에서 좀 중요한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동무기 체계에서 K2 흑표 전차, 이게 성능 개량 사업이 있는데 폴란드에 수출한 전차의 원본 버전이죠. 요거를 이제 오래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했는데 요 과정에서 하나랑 하나 시스템과 이제 현대 로템이 좀 경쟁하고 있는 것들이 보이고 있고 그게 건설적으로 잘 좋은 선의의 경쟁을 해서 이제 우리나라 군이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좋은데 자칫하면 이 자존심 싸움으로 번지거나 이 KDDX 함선 사업처럼 몇 년씩 법적 투쟁을 하게 되면 그건 조금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그런 것들은 워낙 이 국가 기반 산업이기 때문에 정부의 중재 혹은 뭐 많이 따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군수업체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잠깐 이제 새어 나갔을 KDDX 차세대 구축함 사업 같은 경우에는 하나오션과 현대중공업들이 경쟁을 하고 있을 때 분쟁 노력을 좀 했으나 잘 되지가 않았어요. 결국 사기업의 이익은 어쩔 수 없군요. 이게 몇 조 원짜리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공무원 입장에서 보시면 쉬운 게 아니고 플러스 해가지고 이 결정을 잘못 내렸을 때 방산 비리는 그렇지. 네. 누군가 편을 들어주는 게 돼버리게 되면. 네. 그래서 국가적인 판단과 우리 국민들은 관심이 있어야지 이게 잘 풀릴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뭐 단순히 주식에만 관심을 가지는 게 아니라 우리 방위 사업에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주면 이런 그 분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빨리 그 다음에 건설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 센서와 미사일 분야에서 한화 시스템과 LIG 넥스원이 이제 주요 업체로 부상하고 있는데 이 두 업체의 어떤 기술적 강점, 뭐 특징점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두 업체는 정말 이 분야에서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는데 가령 이제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그 A사 레이더의 명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A사 레이더라고 하는 거는 이제 기존의 기계식 레이더는 파라볼라 안테나, 그 위성 방송하는 그 안테나를 그렇게 수십 년 동안 사용했다가 지금 평판형으로 돼서 마치 이제 그 휴대폰 화면에 그 유기 액정 OLED 화면 같이 레이더 소자가 조그만 소자 수백 개를 연결해가지고 소형 레이더 수백 개를 하나의 레이더처럼 하는 차세대 레이더들이 지금 속속 배치되고 있고 이 과정에서 KF-21 레이더라든가 아니면 LSM 혹은 함정용 그 호위함 레이더 이런 관점에서 이제 하나 시스템이 요거를 공급하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는데 단순히 하나 시스템이 요 A사 레이더 기술만 가지고 있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고 LIG 넥슨도 충분히 이 과정에서 이제 A사 레이더 기술력을 얻어서 이제 대포병 레이더라든가 이런 A사 레이더에서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어서 어느 업체가 앞서 나간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두 업체의 종합적인 기술력은 세계적으로 거의 뭐 10위권 안에 드는 건 확실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결국 A사 레이더 그 뭐 제조하고 하면서 이제 기술 지원을 받아서 이제 뭔가 습득한 기술 같은데 그럼 원천 기술은 이제 그쪽에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럼 마음껏 사용하고 응용하고 제작하고 할 수 있는 겁니까? 예, 요게 대해서 오해가 약간 있는 게 원천 기술은 국가가 가지고 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주도를 해서 하나 시스템과 LIG 넥슨한테 이제 체계 업체로 참여를 한 동안에 핵심 기술을 만들어서 이제 LIG 넥슨은 그 업체들한테 주는 것이라서 이제 수출 문제나 이런 것은 없고요. 다만 이제 그 업체들의 그 매출이 높아지면서 경쟁이 심해지면서 독자적인 R&D를 하고 있고 요 R&D 과정에서 이제 얼마나 생산적이고 그 국제 시장에 맞는 성능이 나올까 요것은 앞으로도 좀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정부에서 얼마나 국책과제로 이 관련된 산업에 돈을 쏟고 기업들이 연구할 수 있는 연구비를 개발비를 지원해 주느냐에 따라서 이러한 산업들이 클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자, 어쨌건 이제 한국방산, 뭐 폴란드를 시작으로 많은 나라들에서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데 결국 이제 지금까지는 가성비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 가성비라는 이 장점을 넘어서는 우리만의 또 무기를 만들기 위해서, 장점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좀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가장 먼저 이야기할 게 끝없는 성능 개량입니다. 성능 개량은 이제 보통 무기가 전투기 같은 경우에 30년 정도 운영하는데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성능 개량을 한 게 지금까지 역사였는데, 앞으로는 모든 무기 체계가 AI 기반 소프트웨어 기반을 바꾸면서 마치 휴대폰 버전업을 하듯이 끊임없이 소프트웨어 개발해서 기존에 우리가 제품을 공급한 무기들의 성능 개발을 하는 거를 우리 고객 국가들한테 줘야 되는 게 숙제가 있고요. 두 번째로 신기한 무기, 앞서 말했듯이 드론같이 기존 무기 체계에 위협하는 새로운 무기들이 나온 것에 단순히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가령 이제 드론을 사용하는 탱크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연구되고 있거든요. 비행기에서도 드론을 발사하고, 이런 식으로 신기한 무기 체계들을 우리가 좀 연구 개발할 때 업체들이 지금 방산 수출이 잘 돼가지고 자금 사정이 예전보다 나아진 것은 맞으나 이거는 거의 국가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국가 R&D에서 방위사업 R&D 좀 활성화가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제도 발전이 필요한데 언젠가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오겠지만 뭐 미국의 함정 건조 시장에 진출하거나 미국 시장에 우리나라 무기를 팔거나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미국의 방산 규정들이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한 게 있습니다. 가령 뭐 사이버 보안이라든가 이런 규정이라든가, 아니면 그 건설 공장을 지을 때도 미국 규격에 맞춰서 지어야 된다거나, 아니면 배를 만들 때 뭐 볼트랑 너트를 용접했을 때 어떤 강도로 해야 되나, 이런 규칙들이 아주 복잡하고 촘촘한데 요것들을 맞추는데 사실은 돈과 시간이 들고 이 노하우를 얼마나 우리가 잘 흡수하느냐, 요게 앞으로의 도전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해야 할 일이 아직도 첩첩산중이군요. 우리가 그냥 말로만 MRO 우리도 할 수 있어 이건데, 그거를 실제로 하도록 그쪽에서 미국에서 허용을 한다 해도 우리가 준비해야 될 시행착오, 깨야 될 것들이 정말 많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앞으로 이제 말씀하신 대로 AI 부분, 뭐 드론 무인기 부분, 여러 가지 자유무기 체계, 여러 가지 분야에서 우리가 이제 계속 기술 개발을 하고 앞서 나가야 되는데, 어쨌건 미래 전쟁에서 우리가 가장 집중해야 되는 분야, 우리의 그 장점이든 약점이든 뭔가 집중해야 되는 분야가 있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그 사람들이 잘 이야기하지 않는 부분으로 중소기업의 육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기업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까지 방송에서 이야기하는 하나그룹이라든가 LIG 넥슨, 한국항공우주사 모두 우수하고 우리가 자랑할 만한 방산기업인데, 이제 단독으로는 최고의 무기 체계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대기업들이 잘 나서지 못하는 신규 분야라든가 아니면 그 틈새 시장을, 그 다음에 이제 뿌리가 된 부품 시장을 우리 중소기업들이 많이 담당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투자나 생존에 대한 노력을 좀 지원해 줘야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자면,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자폭 드론, 폭탄에 달아서 공격하는 드론 같은 게 유행하고 있다는데, 우리 중소기업 중에 여러 업체들이 이걸 연구 중인데 제가 취재를 가보면 연구를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폭 드론이라고 하는 건 결국 폭탄에 단 드론을 만드는 건데, 이 폭탄을 구하거나 테스트하기가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어렵습니다. 아, 그러겠네. 네, 군대에 뭐 시험장을 빌려주거나 아니면 그 탄약 같은 거를 우리가 만든다고 해도 검증할 때 이게 막막해서 저한테도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렇게 조언을 해주시는 분이 있는데, 이런 신규 시장에 진출하는 그 특히 드론이라든가 자폭 드론이나 인공지능 이렇게 하는 기업들한테 지원이 필요하고, 이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재래식 무기의 강자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 작년 말부터 이제 청각 레이저 대공 무기라든가 뭐 이런 전자전이라든가 미래 SF라고 할 수 있는 우주 분야, 이런 것들에 대한 투자로 이제 좀 옮겨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방송을 보신 분들, 뭐 오늘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의 방산이 가지고 있는 장점, 그리고 미래의 도전 과제, 이런 여러 가지 지점들에 대해서 이해도가 좀 많이 높아지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됩니다. 세계적인 항공우주 전문 매체죠. 에비에이션 위크. 네, 한국 특파원이시라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해박하신 이 무기, 이 지식과 정보, 이런 것들이 있으셔서 우리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아마 좀 쉽게 이해를 하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K방산에 투자하라 책의 저자로 오늘 나오셨는데요. 네, 오늘 좋은 인사이트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